위기의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은 위기라는 그런 진중한 경고, 그런 게 그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그 눈에 들어온 게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19대 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들께 드리는 제안,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제계 제안, 경제계 제언문이, 제안이나 제언이나 그게 그겁니다만은 대선 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 하는 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등 회장단이 국회에 원내 교두보를 가지고 있는 5개 정당,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정의당까지 5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한 5개 정당 대표, 뭐 원내대표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표들을 만나서 그 제언문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시장 경제의 틀만은 좀 유지해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대로 가면 1년 내에 그냥 거들난다. 1년도 우리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 하는 그런 절박감을 깔았고요. 근데 이번에 상의가 낸 정책 제언문을 보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면은 상의가 내는 그 자료라는 게 각 진영이 내는 게 쭉, 그러니까 민원 어떤 리스트였거든요. 소위 위시 리스트. 이런 거 좀 해주시오.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어느 산업에 뭐 지원해달라. 상위라면 대한민국 크고 작은 산업계의 그 이제 말하자면 모임이잖아요. 거기서 각 산업계 원하는 거 이런 지원해 주십시오. 저런 정책 자금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원. 그 다음에 뭐 감세. 우리가 막말로 뻔히 보이는 흔한 그렇구나. 너무나 뻔한 그런 소위 위시 리스트. 랄까요? 어떤 민원 리스트를 전하는 게 대선 때 그 하나의 상의의 절차랄까 풍경이랄까 통과 과정인데, 이번에는 그거와 달랐습니다. 그냥 뭐를 해야 될지 큰 방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시장 경제의 틀은 좀 유지되게 해달라, 그런 제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상공회의소가 개별 어떤 정책 방향이나 지원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판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판 자체가 너무 쏠려 있다. 물론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너무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은 대한상의가 이번에 이 정책 제안을 내면서 상의의 구미에 맞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랄까 혹은 뭐 그런 입장의 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진보, 좀 좌파적인 성향의 보수, 진보, 보수 다 합쳐서 40명이라 되는 교수, 학자들한테 자문을 다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명이라 되는 자문단 회의도 여러 차례 거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의 틀을 좀 유지해달라라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온 데는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경제민주화다 뭐다 해서 상법 개정안 보면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뭐 한경 같은 경우는 사설이나 칼럼에서 수없이 썼던 문제지만은 이건 대기업 그런 단순히 그 견제 차원을 넘어서 감시 감독이 너무 심할 정도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상위 얘기는 좋다. 정의 원한다면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러나 그것 또한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상의가 이제 요구한 내용을 보면은 시장 경제의 틀만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공정 경쟁의 틀, 뭐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사회의 틀, 공정사회의 틀이라는 데 이런 데 보면은 예컨대 비정규직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 정규직의 기득권이 너무 세다. 그래서 정규직의 기득권을 말하자면 좀 줄이고 비정규직에 소외된 그런 뭐 그런 그 비정규직의 불이익을 철폐하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래 번영의 틀, 그런 거죠. 미래 번영의 틀. 그러니까 세 가지죠. 아까 말한 공정 사회의 틀,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틀, 미래 번영의 틀. 근데 미래 번영의 틀은 이런 내용입니다. 표현은 뭐 아주 제가 정확하게 표현 그 자체를 워드 투 워드로 옮기지는 못합니다만은 복지 좋다. 복지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복지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방법론을 찾자 이런 걸 보면은 상위가 무조건 시장 경제 내지는 우리 목소리만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정치권이 막 하고 있는 그런 요구들도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그게 수용인지 굴복인지 타협인지는 그건 일단 논외로 우리가 칩시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막 하고 있는 복지 경쟁도 지속 가능한 법인 내에서는 어떤 수용 의지 혹은 그런 노력 의지 그런 것도 다 넣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소위 진보 쪽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진보 보수 합쳐서 마음의 학자들 들은 것을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건데, 하여튼 언론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시장 경제의 틀을 갖도록 좀 해달라.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박용만 회장 등 오늘 5개 정당 대표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0% 성장은 사회를 맞을 수 있다. 0% 성장은 경제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확 줄어들고 오히려 일정 부분에 우리가 성장이 되지 않으면 2%대 성장을 해도 이렇게 어렵다, 양극화가 심해진다, 온갖 난리인데 0% 되면 이거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안 돼도 3%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 도모를 할 텐데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경제계의 그런 우려를 직접 어제는 이제 대국민 발표식으로 해가지고 쫙 발표해서 보도가 됐고요. 오늘은 그 제안집을 듣고 국회의원회관을 가서 다 찾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참 거기에 앞서서 하나 더 바로 오늘 KDI에서도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KDI를 하면 우리 물론 한국개발연구원 제일 큰 국책 연구기관 중에서 맏형격인 싱크탱크죠. KDI 김준경 원장이 KDI 산하에 KDI 산하에 국제 그런 대학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제정책대학원이 생긴 지 지금 설립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20주년 기념하는 명사 초청 강연 이런 데서 원장이 직접 강연을 나선 얘기를 이렇게 연설문을 보니까 규제, 그 다음에 교육, 노동 이런 걸 예시로 했습니다만 규제 혁파, 노동, 교육 이런 데서 뭔가 구조개혁이라는 것 우리가 필요한 변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야 될 거 노동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잠재 성장률 아까 상위도 0%까지 얘기했는데 각종 성장률 하락,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위기적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 해법이 바로 규제, 교육, 노동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KDI 같은 경우는 규제 혁파만 해도 예컨대 화장품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는데 규제 혁파해가지고 화장품에 쓸 수 없는 거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딱 명시적으로 몇 개의 네거티브 시스템 있죠. 요거 외에는 다 가능하다. 딱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인체 유해한 것들 이런 거 몇 가지 딱 나열하고 나머지 다 가능한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딱 규제를 한번 바꿔보니까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그냥 판매가 27%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더라. 화장품 생산 자체가 그런 예시도 했는데 어쨌든 김준경 원장이 한 얘기 중에는 제로섬 사회와 포지티브섬 사회 얘기가 저는 좀 귀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즉 지금처럼 저성장 사회가 계속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한 계층의 부의 정대가 곧 다른 반대의 부의 감소로 이어지는 그래서 제로섬 합치면 같아지는 한쪽에 부가 증가하면 한쪽에 부가 마이너스 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제로 되는 제로섬 사회가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지적을 하고 그게 아니라서 규제 혁파를 하고 뭔가 생산이 나아지고 좋은 쪽으로 가면은 포지티브섬으로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에 성공하면은 생산 혹은 성장, 성장과 성장의 열매가 선순환 구조로 퍼져나오고 하는 그런 포지티브섬 사회로 제로섬이 아니라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 진단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실천 방안이고 이거를 귀를 기울일 게 또 우리는 원론적으로서 국회고
바로 대선 주자들이다. 아까 상위가 한 거는 아예 대선 주자들이 들어주십시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면 국회가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그 깃발 아래 나오는 최근에 1년의 상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뭐 대주주 그 감시, 그 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두고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1년의 그 상법 개정안, 김종인 표 상법 개정안 이런 걸 쭉 보면은 그거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시장에서 시장 질서 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상위의 제안이든 그게 KDI 원장의 어떤 그런 경고든 이거를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1차적으로 국회 대선 주자인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대선 주자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답할 차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위가 또 그런 얘기가 돼요. 부디 이번만은 늘 하던 얘기라고 치부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말아달라 했는 절박한 호소도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형식도 달라졌으니까 좀 기울어진 판을 바꿔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산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진보학자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진보 성향에,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장의 경고까지 합쳐진 그런 위기 경고가 그래 동참해서 위기 경고가 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주자들은 국회는 계속 낡은 레코드, 똑같은 목소리다 이거죠. 낡은 레코드의 확성기, 그 볼륨만 키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경제민주화를 또 어느 정도를 넘어서 뭐 재벌 해체까지 나오고 기업 복제기 이런 경제민주화도 그렇고요. 또 재원은 난 몰라라 하는, 재원은 난 모르겠다 하는 복지 경쟁도 그렇고요. 정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큰 정부 혹은 비대한 정부도 불사한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경제를 걱정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그런 쪽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큰 구상, 제대로 된 구상,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은 과연 누가 내놓을지 참 기대는 별로 안 되고 걱정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상위의 주장, 상위의 제언, KDI의 경고 이런 걸 정치권이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 어느새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일면에는 아주 크게 보이죠? 대우조선에 또 6.7조, 6조 7천억 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마불사, 요 한마디에 다 들어있네요. 대마불사, 옛날에 대마불사라면 기아자동차, IMF 외환위기 때 기아자동차 살리는 중이냐 할 때 대마불사 그때 참 무수히도 이야기 나왔었죠. 대선 앞두고 일단 살리기다. 이 와중에 노조는 임금 올려라. 참 그렇습니다. 3대 연금 의결권 판단은 모두 외부에 맡긴다. 3대 연금이라면 이제 뭐 국민연금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번에 그 삼성 그 관련된 지금 문형표 국민연금공대 이사장님 재판받고 있죠. 그거에 대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학습 효과라는데, 학습 효과는 몸살리기 효과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지부등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 3대 연금 아주 큰 돈인데 이거를 의결권 판단을 외부에 맡긴다. 그럼 외부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외부에는 문제가 안 나올 거냐? 일단 국민연금 공단, 사학연금 기금, 뭐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기금 자체는 이 책임에서 피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 누군가는. 세월호 사진 들어가 있고요. 9급 공무원의 고졸 졸업자를 더 뽑겠다 하는 인사혁신처장이 환경잡코스에 돈 이야기도 있고 있습니다. 청년고용 중소기업의 1인당 1,000만 원 공제한다는 기사도 있고,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박삼구 예전의 대주주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인수에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는 기사도 2단 들어가 있네요. 채권단위 컨소시엄, 박삼구 컨소시엄의 조건부 허용으로 가고 있다. 이면 공직자들 재산 공개가 있었죠. 뭐 정치권, 그다음 지자체, 공무원, 하여튼 공직 전부 다 이 때 되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재산 공개입니다.
고위공직자 77% 재산 증가 이래 됐고, 최고 부자 장관은 장관급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씨입니다. 43억 원. 지자체에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71억 가장 많고, 기타 재산직에서는 서울대 치과대 병원장이 207억 원 가장 많네요. 정치권에는 안철수 1191억 제일 많고요. 문재인은 14억 2015년 기준으로. 지금은 하긴 문재인은 원래 공개 대상이 아니죠. 그랬습니다. 유승민도 48억, 남경필은 40억 그러네요. 최양희 미래부 장관 38억 원, 황교안 대행 25억 원. 넘어갈까요? 읽어봤자 것도 없는 얘기고. 3면 아까 의결권 자문사 논란했네요. 의결권 자문사 3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의결권을 외부에 맡긴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상장회사 주주총회 최고 권력으로 떠오른 의결권 자문사, 그러니까 연금공단이 아니고 연금공단이 어디에 맡기는 의결권 자문사가 최고의 권력이 됐다.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의결권에 따라서 임원 뭐 감사가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오늘 슈퍼 주총리다 하는 얘기 있고, 신규 원전 백지화 하겠다는 대선 주자들. 신규 원전 백지화하면 앞으로 전기는 무진무진 늘어날 텐데 그건 어떻게 조달하죠? 전기료 인상 우려에는 무대책이다. 백지화를 하지 않고 백지화를 하고, 전기료는 인상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기가 모자라면 수입해 옵니까? 참, 여기 또 포퓰리즘입니다. 대우조선에 또 6조 7천억 원 지원했네요. 한진해운 17조 피해도 파산시키더니 대우조선 덩치 커서 살리나 이런 겁니다. 대마불사 너무 커서 too big to fail, 그렇죠. 너무 커서 거꾸로 터지지 못한다 하는 대마불사 대우조선 4대 논란. 결국 또 추가 논란. 이게 도대체 또 추가 지원 어떻게 해서 또 추가 지원하겠느냐. 정부가 수주 전망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 이게 1쟁점, 논란점. 2 논란점. 파산 때는 59조 원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어디서 나온 숫자냐. 법정 관리가도 급격한 수주 취소는 없다 하는 쟁점이고, 세 번째 쟁점은 전형적인 대마불사 아니냐. 한진해운, 대우조선이 두 개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네 번째, 대선 코앞에 발표됐다. 요게 대선에서 이러니까 구조조정 실패 피할 꼼수는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회장이 지금 여기 또 민망하다고 지금 고개 숙여서 사과합니다만, 골병들은 국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 이제 재무건전성 빨간불이다. 또 이제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대우조선 당연히 살려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살리는 게 나을지 뭔가 정리하고 하는 게 나을지 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 구조조정안을 일단 평가했다 그런 겁니다. 산소 마스크 쓰는 대우조선, 이게 대우조선 한 면 더 썼습니다. 산소 마스크 쓰는 대우조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수주 절벽만 넘기면 과연 효자가 될까 했네요. 정부는 대우조선 일단 살린 뒤에 매각이라는데 참 걱정이다. 조선업계 반응은 출혈 경쟁으로 모두가 골병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현황은 수주 잔량은 세계 1위다. 그러나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는 거 지연되고 발주 겪으면 고통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 회사채 큰손인 국민연금, 채무 재조정 찬반 놓고 진퇴양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요건 작지만 봐야겠습니다. 정부와 은행 돈으로 연명하면서 직원 자녀 우선적으로 뽑는 대우조선 노조 했네요. 거기다 대우조선 노조는 훌륭하게도 기본급도 또 3.8% 올려달라고 요구한답니다. 노사 모두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지금 임금을 더 올려달라 할 상황이 되나요? 정치면 요즘 문재인, 안희정 둘의 내전 상태라고 하죠. 싸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선대본부장 송영길이 나왔네요. 안희정이 여의도 정치를 모르고 있다. 내가 팀에 멱풍이 분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안희정의 선대 멘토단장인 박영선. 안희정도 많이 참았다. 문재인의 발언은 인격 모독이다. 그렇게 됐네요. 이재명 본부장도 있고. 대선 포커스 국민의당 경선에서 맞붙은 재수생 안철수 대 삼수생 손학규.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에 내가 책임자요. 그러고 손학규 7공화국 건설 앞장. 7공화국은 또 어떻게 나온 카운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안철수와 손학규가 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취업에 강한 신문 환경, 대한민국 고졸 잡 콘서트. 넘어갈까요? 국제면 불붙은 로봇의 논쟁. 로봇이 생산성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혁신의 유행 과세냐 해서 유럽에서 촉발한 로봇세가 저게 사실 얘기된 거는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그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신설하자 해서 관심이 됐죠. 산업용 로봇, AI가 일자리 뺏는다. 그러니까 소득세, 로봇 소득세를 걷어서 노동자 복지에 쓰자 하는 게 유럽에서 나온 로봇세의 출발점이고요.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반발하고 있답니다. 로봇 보급률을 왜 세금하냐. 그렇다면 산업혁명 때 방직기에 과세할 거 했을 거냐. 그러면 지금 같은 혜택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런 정치인이 있느냐. 영웅이 된 영국 하원 의원이죠. 테러 현장에서 런던에서 한국인도 5명이 다친 그 테러 현장에 경찰이 쓰러지자 얼굴에 옷에 피 묻혀가면서 응급처치를 하더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트럼프의 SOS, 중국의 시장 개방 압력해달라 하는 얘기도 있고요. 가짜 대통령 될라, 트럼프의 경고한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8,100만 달러라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돈이 틀렸는데 이게 누가 중앙은행의 돈을 계좌로 틀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시스템에 접속해서 돈이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소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북한에서 한 짓이다 해서 중국 브로커 기소 추진 그런 겁니다. 오늘 외신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에 관한 논쟁, 요거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하원 의원이 그 현장에서 테러 피해 당한 경찰 치료한 것도 감동적입니다. 국내 소식 중에서는 대우조선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정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실해져서 국책은행으로 우리가 또 세금 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우울한 뉴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넣어서라도 대우조선을 살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이점에서 이제 정리할 건 해야 되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진짜 국익에 도움되는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치권들이 바로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어서 그게 또 진짜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